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바레인에서 귀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출국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적폐청산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가벼운 인사와 미소만 남긴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화대각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 하실 거니까. 이 전 대통령은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침묵했지만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곧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는 이 전 대통령의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정주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 일부는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폐청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적, 제도적, 문화적, 총체적인 개혁 작업에 매진해 줄 것을 보복과 국민의당은 적폐의 뿌리인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뇌물 공여와 국고 손실,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40억 원 규모의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건너갔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특히 이 전 원장이 취임하며 청와대 상납금이 2배 늘어난 1억 원이 된 것에 주목해왔습니다. 지난 13일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던 중 전격 체포를 결정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먼저 조사를 받았던 남재준, 이병호 두 전직 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국정원장의 권한과 책임에 비춰 세 사람 모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단체에 대기업 지원금을 몰아주고 관제 집회를 시킨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비공식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 혐의가 각각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3인방의 신병을 확보하면 상납금의 종착지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하여 공군 1호기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수석 보좌관 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로 복귀한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45분까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국민 피해 상황 및 원전 안전 상황, 차질 없는 수능시험 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시설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할 것과 수능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배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포항지역 현장에 직접 내려가 수능시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과 국토교통부에 수험생 수송 대책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지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경주 지진을 직접 경험해보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본진뿐만 아니라 여진 등의 발생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지진이 안정 범위 이내라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향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전파하는 행동 요령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5.4의 포항에서 난 지진 이야기입니다. 역대 2위의 위력을 지금 보여준 지진이고요. 포항 쪽에
사진들이나 보도들을 보니까 엄청나대요. 뭐 아파트 벽이 금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뭐 좀 취약한 부분에서는 막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고 그 떨어진 물건 때문에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난 것도 사진으로 봤는데 보도블록도 다 부서져가지고 막 길이 다 뒤집어져 있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림만 봐도.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면서 경주 지진이 불과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역대 가장 센 지진이었고요. 포항 쪽 지진이 지금 역대 위력이 두 번째 지진인데 여진이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되잖아요. 저번에도 예. 보니까 여기 거의 예. 막 지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여진이 나는.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틀 전에 이란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후속 기사 중에 눈에 띄었던 제목이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있었던 그 지진과 같은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중이어서 이게 한국도 위험한 나라다라고 했던 기사가 이틀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진을 난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게 5.5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리고 이틀 전에 그쪽 지방에서 지진운도 발견되었다라는 사진이 돌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요. 그 구름이 정말 계단처럼 탁탁탁탁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게 지진운이라고 부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분은 참 일복은 타고나셨다. 예. 좀 실수도 있는데 오자마자 이제 회의 소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자마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지금 지진 대책부터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재난안전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이게 수습이 안 됐잖아요. 문자도 늦게 오고. 문자 알람도 빨리 온 것도 그렇지만 청와대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귀국 중에 있고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지금 소집해놨고 대통령이 오는 대로 바로 수습에 들어갈 거라고 이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예. 제가 그 문자를 받을 때에 카페에 있었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울릴 때 정말 그 카페에 있는 모든 핸드폰이 다 같이 울렸고 이번이 아마 지난 정권보다는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후 2시 29분에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5.4 지진인데 문자가 발송된 시간이 2시 30분쯤 네. 문자가 2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초 만에 온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에 재난안전문자가 예비 경보가 지진이 나고 지진을 자동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진 규모를 위치와 지진이 이만큼 규모가 된다라는 걸 자동으로 해서 발송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가동이 돼서 처음에는 5.5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0.1 정도 차이가 났죠. 실제 관측 지역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고 19초 만에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이어서 사실은 포항에서 지진이 나고 전국으로 발송이 됐는데 포항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먼저 받고 진동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에서 이제 진동이 퍼져나가는 네. 그 시간보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이게 사람이 지진을 느껴서 바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발송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전원을 내리고 있었나? 공무원들이 놀았죠. 그걸 꺼놨겠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작동이 잘 안 되던 걸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점검 같은 거 안 하던 거를 조금만 이렇게 손 좀 보면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문자가 발송되게끔 고쳐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문자가 구미시청에서는 또 알아서 보낸다고 2시 29분에 진행됐던 그 지진 문자를 4시 28분에 그러니까 2시간 후에 보내면서 또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요? 네. 구미시장이 누구죠? 아니 구미시는 그 박정희 관련된 이상한 네. 것도 좀 하지 남유진. 말고 똑바로 좀 정신 차리고 살지 이 사람들. 에이. 반신반인인데 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 네. 신고리 오리콕이 이 생각이 나면 좀 사실 아찔해요. 그러니까 물론 내진 설계를 한다고는 해도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사실 그게 잘못되면 범국민적 재앙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 곳들이 또 원전 밀집 지역의 그 동네들이잖아요. 다 그 근방. 뭐 포항, 경주, 뭐 부산 이렇게 그 동해안 라인. 근데 지금 이제 한수원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냐 이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지만 제가 오늘 지진 문자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방패장이었어요. 경주에 있는 거. 예, 제가 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거기 공사할 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공사 현장을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밑에까지요? 예, 그게 한 지하 800m, 700m 정도 되는데 헐. 지하 700m까지 내려갔다는 건 땅속에서 짓고 있는 건물의 높이가 최소 500~600m는 된다는 뜻이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그거 사일로가 5개가 있단 말이죠. 그게 과연 지진이 안전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공사를 할 때부터 지반이 연약한 곳이라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원래는 안반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안반 지역에 지으면 또 공사비가 또 뭐 5배, 10배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제성 문제 때문에 계속 최적지를 고르다가 지하수도 많고 모래가 많은 지역을 골라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에 차라리 원전에서 안전할 수 있죠. 원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만 방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더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경주 지진 때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5.1 지진이 나요. 아 이게 큰 지진 났구나 했는데 나중에 5.8 지진이 나요. 이게 본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는 거고. 근데 한수원 발표는 나는 그게 계속 한수원 자체를 제가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수원이 좀 헛발질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수원이 발표한 거 보면 지진에도 원전 24기는 모두 정상 운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조사를 해보겠다, 뭐 정밀 검사를 해보겠다, 철저한 조사를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항상 지진 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자력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진이나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바로 이상 없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약간 뻥이고요. 이게 최소한 하루 이상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결과가예요. 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일단 긴급 정지를 해야죠. 일단 지진이 났으면 긴급 정지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을 본 다음에 긴급 정지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발견된 이상은 없다라고 발표하는 게 정상인 거지. 지진이 지금 나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정상 운영 중이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고요. 긴급 정지가 없었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월성 1호기에서 지진 감지 경보가 울렸대요. 월성 1호기에서. 그러면 긴급하게 점검을 먼저 해야지. 발표부터 먼저 해. 아무 이상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두 정상 운전 중이다가 아니라 우리 야선님 말씀처럼 일단 가던 중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뭔가가 정말 전공하는 느낌을 줘야죠. 하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정지를 해야죠. 지진이 났으면 이게 5.5 정도면은 이렇게 작은 지진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물이 파손이 될 정도로 지진이면 큰 지진인데 그러면 일단 먼저 정지한 다음에 조치를 들어가야지. 그대로 있으면서 정상 운영 중이고 뭐 아무 이상 없다고 발표하는 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라는 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원전 관리자들은 다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했던 바로 그 세력들이에요.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대형 안전사고랄까 이런 거는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 어떤 조심성이랄까요? 이런 게 안 느껴질 때 느끼는 그 짜증스러움 같은 게 있어요.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나라 원전이 총 24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규모 7.0 견딜 수 있는 신고리 3호기 제약으로는 모두 6.5로 내진 설계돼 있어요. 지금 5점대 초반인데 지금 난 거는 만약 이게 본진이 아니고 6.5 정도의 근사치에 가버리면 웬만한 지진들은 그러니까 한비도 원전 영광에 있는 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이것에 대한 점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진을 실제로 저도 뭐 비슷하게 겪어보진 않았는데요. 저 어렸을 때 옛날에 이리 폭발 사고 기억나세요? 이리 열차 폭발 사고? 그때 그 진동이 유럽에 있는 독일까지 감지가 됐다고 해요. 사람이 일으킨 인공 지진 같은 거지. 북한에서 핵실험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느끼잖아요. 그거 말고 예전에 한번 무슨 지진인가를 제가 직접 느껴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진동을 느끼면 사실은 정말로 공포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지진을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데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면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엄청 공포스러워. 되게 크지 않았는데 작년에 경주 지진이 있었을 때 저는 서울에서 느꼈거든요. 그 움직임을. 그때 굉장히 미약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 살이 살짝 꿀렁꿀렁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움직이는 곳이 머리 위가 아니라 바닥에서 뭔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공포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소중한 치킨을 포기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진이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지진이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밤에 왔어요. 자는데 왔는데 지진으로 인해 몸이 흔들리는 건 둘째고요.
지진이 오기 전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멀리서. 헐. 이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사운드 효과 줘가지고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은 굉장히 웅장한 소리 같은 깊은 소리 있잖아요. 그게 와요. 가까이. 그러면서 흔들려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사실은 이걸 겪으면. 그때 당시에도 몸이 자다가 굴러다닐 정도의 진동이 왔는데 지진이 이렇게 위험한 거고 아까 푸른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진 설계가 6.5로 돼 있다고 하는데 내진 설계가 6.5로 돼서 공사가 됐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렇지. 부품이 노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교체도 하고 노후되면서 이게 6.5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공포심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양산단층과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만약 그게 활성화돼 버리는 순간에 정말 끔찍한 재앙이 올 수도 있어서 실제로 지금 그 과학자들 지구과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중에는 양산단층이 활성화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지진이라는 거는 아까 야순미 얘기한 것처럼 판과 판의 경계에서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 우리가 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떤 효과냐면 지진이 한 곳에서 일어나면 그 지진의 진동이 옆에 있는 약한 곳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진이 오는 거예요. 약한 곳들이 균열이 생기고 해서 여진이 오는데 우리는 판과 판의 경계에는 있지 않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것처럼 그렇게 일본 쪽에 동일본 지진 때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쪽에 이 양산 쪽이나 이쪽에 단층대를 건드렸을 확률이 높다라는 분석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산 단층이 포항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주를 바로 관통을 하고요. 예. 그리고 양산을 지나는 그게 양산 단층인데 그쪽 그 포항의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쪽 지역이 사선으로 계속 무슨 단층이 계속 돼 있어요. 지금 울산 단층, 일광 단층, 뭐 양산 단층 뭐 이런 식으로 대여섯 개의 단층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중에 지금 양산 단층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경주 방패장도 있고 포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뭐랄까 불안하긴 한데 사실은 지진은 그걸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네, 지진을 예방할 수는 없죠. 지진은.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대피하고 최대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게 이제 뭐 판도라 같은 영화도 보면 그렇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재앙처럼 찾아오는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같은 것들이 최대한 지금 빨리 점검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는 뭐 요식행위로 뭐 학교에서 전설처럼 지진 났을 때 대피하는 법 이런 걸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전처럼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스템도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그게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얼마나 빨리 우리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나까지도 이제는 완전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끝나고 나서 관련 장관들과의 빠른 시일 안에 그거를 확립하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첫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해야 될 어떤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지만 지진에 대한 거는 면밀하고 뭔가 선택과 집중을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수개월 동안 그것들을 짜는 어떤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지진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오늘 녹음하는 날 오늘 당일에 지진이 났지만 다음 날 우리 방송 올라가는 날 이날이 되면 수능이 있어요. 포항 지역에 학교들이 균열이 갔을 텐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수능 당국에서는 예비고사장들을 준비를 해놓겠다. 그래서 차질 없이 치러지겠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들은 것까지는 발표가 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좀 위험하다 싶으면 수능 전체를 며칠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치면.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사상 초유의 수능이 연기되는 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쩌면 세월호로 인한 어떤 교훈이 이 지진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포항 지역만 수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수능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수능이 일주일씩 연기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잘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빨리 보고 빨리 놀고 싶었던 우리 고3 친구들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에 약간이라도 욕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시험 꿀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20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군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설사 내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고를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진이 수능의 일정까지 바꿔버렸네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안전에 대한 남다른 경각심도 한몫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고등학교 자율학습 중이던 학생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못 나가게 잡았다는. 이번에도 그랬어요. 오늘도. 네. 비슷해요.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진짜 쌍욕 나온다. 학습 효과가 없는 거지. 네. 지진 나면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건 위험하잖아요. 네. 오늘 이제 그 포항에 있는 고등학생이 트위터를 타례로 쭉 올렸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고 집에서 가족이 보내준 사진에는 집 안에 벽에 있는 타일이 다 무너져 내려 있고 대리석 대리석이 다 무너져서 깨져 있고 TV가 완전히 엎어져 있는 그 정도인데 그 선생님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학교 밖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다 흩어지면은 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학생들이 하루 땡땡이 친다고 어디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사진 같은 거나 또 유튜브 같은 데서 각 나라의 지진 같은 거 보잖아요. 영상 보면은 폭격 맞은 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좀 나서 뭔가 좀 조금 뭐 깨지고 부셔졌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지진이 한번 그런 정도가 나면은 도시 자체가 쑥대밭 버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공포스러운. 우리나라 핵발전소들이 6.5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하는 그 정도 수치까지 오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지은 건물들 외에는 대부분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5.4라고 그랬잖아요. 5.4에서 6.5 한 단계잖아요. 이게 지진의 강도가 100배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면. 근데 원전이 뭐 6.5로 지어졌다, 뭐 7.0에 견디게 지어졌다 하는 건 설계에서 건설할 당시 기준인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원전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의해서 나머지 그 물질들이 오랜 시간 그 방사능을 견디다 보면 유리화 현상이라는 게 이제 진행되는데 그 유리화 현상이라는 게 그게 철이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원래 그 강도를 유지하는 분자 구조 있죠. 이게 방사능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분자 구조가 깨져요. 그래서 유리처럼 약해진다고 해서 유리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설계에서 지을 당시에 6.5 내진 설계를 했다면 5년 주기로 그거를 감소시키든 10년 주기로 감소시키든 그게 내진 능력이 감소된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해야지 설계할 당시에 그 능력을 설계 수명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건 불합리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쪽에 전문적인 시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늘 다루었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정치적인 문제, 개혁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정님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세월호 소식 먼저 몇 개 전하겠습니다. 고창석 선생님이 연결식이 있었어요. 고창석 선생님 자체가 학교에 부임한 지 한 1개월 정도 만에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학기, 3월달 새학기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3월, 4월 근무하시다가 4월 16일 날 변을 당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 고창석 선생님 명결식 지나면서 아직 수습하지 못한 가족분들, 이분들이 목포신앙을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분노스러운 건 아직도 세금 드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돈 많이 들여서 지금 세월호 직립 문제도 있는 건데 미수습자 찾으려고 돈 들어가냐는 그런 외적인 압박들,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니까 이분들이 그러느니 우리가 떠나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씁쓸하죠, 사실은. 언제까지 이 돈 얘기를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해서 돈 얘기를 할 건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게 관성으로 갈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김용호님, 유민 아빠가 한 트윗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부가 연말까지 수색을 한다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국민들이 세금 도둑 때 좀 그만 써라 이런 말들 때문에 먹포신항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눈치가 아니라 잔인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일부의 목소리가 커져서 그게 마치 국민들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 10%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너무 그게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말씀드려보면 이런 일 하라고 국민 세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 하라고. 이게 누구누구가 해먹은 것까지는 이제 이야기 안 할래요. 나라의 국가 운영비에는 복지 무슨 국방, 공무원 월급 이런 데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돼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지금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세금 좀 그만 써라, 때 좀 그만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말 하는 사람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네 가족의 유해를 못 찾아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런 걸 폐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륜. 윤리를 벗어나서는 좀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이 며칠 전에 해임됐죠. 근데 김장겸이 했던 말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유족은 깡패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인물이 김장겸입니다. 보도국장실에. 그리고 세월호 관련 영상, 백남기 농민 물대포 영상 등의 박근혜 정부의 불리한 영상은 뉴스에서 배제하라고 했던 사람이고 태극기 집회를 미화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해임되는 건 저는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이 해임된 것을 갖고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해임된 거를 정치보복이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 와,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공정언론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떠나서 죄송하다. 이거 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제가 신기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문창극이나 고영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전혀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직책을 맡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박근혜가 옳다고 이제 옹호를 하고 이제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됐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어디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요직을 차지하나 그랬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MBC 사장, 언론사의 사장을 맡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좀 예의주시를 해서 두 번 다시 이게 참극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언론사에 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좀 저희가 관심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성 인사조치라든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니까 관련한 영상 쓰지 마. 유족은 깡패인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먹포신항에 있는 유가족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떠나자. 우리 식구들 시신 아직 수습 못했지만 떠나자. 이렇게 되는 연결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공영방송이 뭐겠어요?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그 피해자분들을 마음적으로 끌어안아야 될 사람들이 유족을 깡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족분들이 진상규명 요구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였죠. 박근혜 정권이 이미 팽목항에서부터 정보국과 형사들로 쫙 깔아놓고 정권에 무슨 방해가 되는 것은 무조건 다 적으로 몰아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보도국장이 유족은 깡패라고 말을 했으니 그 구성원인 기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관련한 보도를 전혀 할 수가 없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고요. 이런 사람들 영혼 속에 저는 이게 우리 방송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천벌 내릴 거라고 봐요. 그냥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들. 죽어도 고통스럽게 죽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비명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잘 산다면 저는 그건 역사적 정의가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응징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손주님, 네. 저는 사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을 했었어요. 네.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나온 것들 중에서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세월호 관련 문건은 없다. 세월호와 국정원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뉴스를 보고 지금 일주일 가깝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요.
예, 예전에랑 틀리게 이런 일이 이제 있으면 이제 또 진상규명이 또 안 될까라는 이제 그 우려가 원래 이제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될수록 조금 걱정이 더 심해져서 걱정이 좀 됩니다, 솔직히. 예. 근데 지금 나온 발표를 그게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우리 쪽은 전에 있던 방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게 국정원에 있을 리가 있냐 우리 그렇게 봤거든요. 어차피 예. 국정원 직접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민간단체잖아요. 예,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그냥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제 단체인데 얼마나 과연 조사를 했겠냐. 예, 국정원이 이분들한테 얼마나 이제 자료를 공개를 했겠냐. 그것도 좀 문제이지만 그냥 먼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발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그 세월호 조사 관련돼서 발표한 이제 몇 가지 내용이 2014년도에 국정조사에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뺏겨서 쓰셨어요. 뭐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좀 제가 화가 좀 났었는데 그렇구나. 그 답변서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한테 이제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자, 오늘 또 기대가 큽니다. 네. 일단 지난 이제 6월 19일이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정치 개입 등의 이제 논란 등에 대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고 그 밑에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이제 그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구성이 되면서 조사할 항목이 이제 12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NNR 정상 뭐 대화록 그리고 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 그리고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그다음에 최동욱 검찰 손해자 뒷조사 그리고 구구단체 지원 관련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 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관련 RCS라고 해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종 발표가 되고 나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헌법재판소 그 사찰 관련해서 그리고 추명호 전 국장의 우병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비선 보고 에서 총 15가지를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세월호 관련 이제 발표를 하면서 모든 조사 과정이 이제 발표가 다 끝난 걸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세월호와 국정원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 결과에서 이제 제목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여부 및 운영 관리 개입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결과 확인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발표를 했냐면 세월호 선박 도입 및 증개축 관여 여부에 대해서 세월호 매입 및 등기, 증개축 운항 허가 절차에 있어 관계기관이 발급한 서류상 소유자 명의 모두 청해진 해운으로 명기되어 있고 청해진 해운이 자체적으로 세월호 매입, 중개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확보하였으며 양호회가 세월호 법적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 관련 상장, 비상장 주식 및 선박펀드 등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네, 요거를 딱 읽는데 무슨 뭐 어떤 자료를 찾아보기 전에 그냥 첫 느낌이 이거 그냥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본 것 같은. 네. 회사 주인이 청해진 소유라고 하고 등기부등본만 떼보셨구나. 그 느낌이 이제 들었고요. 요거 말고 왜 그 전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일단 요 부분을 확인하려면 세월호 소유주 관계를 확인하려면 국정원만 조사를 할 게 아니고 청해진 해운을 우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안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 14일 날 그 MBC 기자한테 세월호 침몰 초기에 국정원 직원이 이제 세월호에 투자를 했다고 청해진 직원이 편지를 보낸 기사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MBC 기자가 이 부분을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외압이 있어서 이제 포기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배제를 하고 이런 거 저희가 확인하라고 그동안 이제 요구를 했던 건데 그냥 제가 보기엔 등기부 등본만 떼보고 국정원이 없네, 양호회가 없네 그러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출 관련돼서 세월호 이제 침몰 그러니까 그 모든 증개축 비용까지 해서 165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셨죠. 청해대에서 다 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4년도 10월 21일 날 국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제 내용이에요. 당시에 청해진 해운에 대출을 했을 때가 신용등급이 BB-로 되어 있었고 론 모니터링 상태였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투기 등급 상태여서 대출을 해줄 때 좀 주의를 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업체였고요. 산업은행 평가 내용이 그때 당시에 배가 이제 오하나였는데
매매였는데 세월호를 하나 이제 투입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수입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복선화를 해서 제주 관광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성장할 회사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줬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선화를 하면 배가 2척이 투입이 되는 건데 같은 운항 그 루트에 최소한 관광객이 2배 이상은 늘어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해진 해운에서도 세월호 3년간 마이너스 날 거라고 이미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를 매매를 하려고 내놨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산업은행 그 구조본부 조정부의 전남수 씨의 얘기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복선이지만 항차를 뭐 기존에 오하나마오가 다녔던 그 2배를 추정한 금액은 실제로 자기네들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뭐 2배 이상 인원이 늘어서 장사가 잘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줄여서 이제 추정을 해서 매출액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면밀히 자기가 확인을 했다고. 그래서 고정비 성격인 선원비나 뭐 수선 유지비, 기타 이제 유류비 같은 경우에 과거 경험치 및 뭐 유가 예상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2013년도 14년도에는 좀 이렇게 늘어날 거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대출을 해주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청해진 해운에 배 4척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준 게 있는데 배 4척에 대해서 담보를 잡은 게 154억이고 요 배 4척을 모두 다 폐선을 시켰을 때 청산 가치로 보면은 4척 담보가액이 58억으로 이제 유효한 담보 금액이 나오는데 총 168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 대출이 이제 그 세월호 100억 포함한 이제 금액인데 2012년도 10월 2일 날 처음에 이제 대출을 산업은행이 해줬죠. 근데 이걸 이제 청해진 해운한테 해준 게 아니고 산업은행이 바로 일본의 마루페리오로 입금을 바로 해줬어요. 그래서 세월호 감정평가 진행이 그 이후에 2003년도 10월 30일 날 진행이 됐고 감정평가서 작성이 2월 5일 날 2013년도 2월 5일 날 그리고 선박 검사가 끝날 날이 2013년도 2월 12일 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국정조사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감정평가라는 건 이 배의 이제 가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보통 가치를 매겨서 담보 가액을 확인한 다음에 그 가액의 몇 프로를 대출을 해줘야 이제 정상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는 2013년도 1월 30일 날 진행이 됐는데 대출은 2012년도 10월 달에 벌써 그 일본으로 돈을 쏴줬다는 거죠. 산업은행이. 배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먼저 대출이 됐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장 홍기택이 당시 배에 대한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은행에서 먼저 배값을 입금해줬다고. 누가 계약서 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에 대한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은행에서 먼저 배값을 지불을 해줬다고. 근데 대출 당시에 세월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감정평가가 이제 되기 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기택이 뭐라고 했냐면 관행상 배값은 먼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했고 증축에 들어간 돈 20억은 감정평가서가 나오고 그 한국선급의 선박검사가 끝난 다음에 20억에 대해서 또 지급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2년도 이 대출 이제 관련돼서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했는데 이게 보통 해주면 2년간 이제 매출이 예를 들어서 감소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론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해서 대출할 때 요주의 대상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전혀 이제 만약에 론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할 때 대출을 해줄 경우에는 고객 전담력이라는 게 있고 이제 신용관리력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두 개를 이제 뭐 신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요런 걸로 확인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산업은행에서. 그래서 신용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그냥 면제 없는 걸로 해서 그냥 바로 통과를 시켜서 이제 대출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년 연속해서 매출액이 감소를 하는 이유가 그 전에 이제 감소를 계속했었는데 감소를 하는 이유가 거제도를 연결하는 그 거가대교가 완공이 됨에 따라서 거제 페리에 대해서 매출액이 감소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으로는 2012년도 제주의 관광 활성화와 그 다음에 9% 운임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네들은 좀 있으면 이익이 높아질 거야. 그래서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뭐 매출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 산업은행에서 이제 처음에 매출 증가액이 한 39% 정도로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 22%밖에는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유지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세월호가 한 번 뜰 때마다 기름 비용이 6천만 원 네 정도 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지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배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장 답변이 추정치보다 매출 증가액이
적었던 이유가 2014년도 1월 달에 세월호가 영업 개시하는데 왜 국정원이 뭐 못하게 막았다고 했잖아요. 보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딜레이를 시킨 것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발생이 안 돼서 지금 마이너스가 표시가 된 거였을 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자기네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게 나왔을 뿐이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수익률은 충분히 나왔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해진해운의 경우 주주 구성 보통 이제 그 대출을 하게 되면 주주 구성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청해진 뭐 천해지 그리고 뭐 아이원 아이홀딩스 다판다 세무 같은 경우 주식이나 뭐 건전성에 대해서 하나도 그냥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뭐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이제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이제 의원들이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왜 배를 보지도 않고 담보가액도 확인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금액을 대출을 해줬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배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를 수주를 할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배를 이제 감정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야 되고 배가 그 당시에 운항 중이었기 때문에 정박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래서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출 안 해주면 되지.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해진해운이 배를 들여와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입금을 해주지 않으면 배를 들여올 수 없으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분이 소리를 지르죠. 아 그거는 청해진해운 사정이지. 그걸 왜 산업은행이 봐주냐. 근데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줬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대출이 된 건데 이것조차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적폐청산 TF분들은. 네, 그래서 그냥 청해진해운이 168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이걸 듣는데 참 뭐를 하셨나. 일단 이렇게 대출 과정에서도 물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은행조차는 뭐 검사들 수사 같은 거 안 받았습니다. 왜 대출이 이렇게 되는지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두 번째가 세월호 인양 노트북에서 저장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작성 관련돼서 이게 제일 이제 많았죠.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2월 20일 날 보안 업무 규정에 의거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2,000톤급 이상의 세월호를 국가보호 장비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합동 보안 측정 요청을 받았고 그 사전 점검 및 본 측정해서 7가지 정도 이제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당시 국정원 인천지부 뭐 항만 담당 직원이 사전 점검에서 지적한 뭐 CCTV 추가 신설 등의 미비점 4개에 대해서 청해진해운 그 양대홍 사무장에 메모하였다가 그 선사나 유관기관들한테 지적됐던 내용을 추가해서 한꺼번에 국정원 지적사항 100가지라고 해서 저장을 해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에서 지적한 거는 7개밖에 없는데 이게 왜 100가지냐면 본사에서도 지적한 게 있을 거고 같이 합동으로 이제 보안 측정을 했던 기관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합쳐서 파일 하나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다 이게 한 게 아니다. 그 국정조사에 제출한 질문서 답변서 그대로 뺏겨놓은 거예요. 네. 그대로 뺏겨놨고요. 그래서 그 밑에 써놓은 게 뭐냐면 합동 점검을 한 게 국정원 그리고 인천항만청, 해경, 기무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에서 5가지 그 유관기관이 참여를 해서 같이 측정을 했다고.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네. 합동조사 지적사항 이렇게 나와야죠. 제목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제 논란이 참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논란인데 논란이 있으셔서 제가 그냥 좀 정리를 앞으로 논란을 하지 마시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국가보호장비 보안 측정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 통보라고 해서 2013년도 4월 11일 날 국정원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공문을 보내냐면 보안 측정했을 때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을 했다고 해서 이제 서류를 같이 국정원에 보내줘요. 그 지적 사항이 좀 내용을 좀 보면. 국가보호장비 세월호 선박 및 항로 대테러 보안 측정 결과라고 해서 그 측정 개요는 뭐 그 세월호 국가보호장비 대상으로 선박 항로에 대한 보안 측정 실시를 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해서 기간 뭐 참여 기간 이렇게 써 있고요. 보안 측정 결과는 인천, 제주로 취항한 예정인 세월호의 보안 보호 장비 등 확인 결과를 보안 기준을 대부분 이제 준수하였다고 해서 서류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적 사항이 어떤 게 있었고 이제 어떤 게 완비가 되었는지 좀 그 항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기관부 쪽에 이제 지적이 됐던 게 뭐였냐면 기관실 주요 장비가 다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었대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요거를 한글로 바꾸라고 지적을 해서 요게 이제 측정이 됐고 그거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보내줬어요. 기관실 주요 장비 역시 한자 버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이제 그 한글로 수정이 됐고 사이렌 같은 경우 일본어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요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한글로 바꿔라 해서 공문으로 수정이 됐고 그 출입자 관리대장
이제 기관부 확인차 서명란이 없다고 그걸 이제 조치를 해서 확인자 서명한 그 내용을 첨부를 해서 그거 이제 만들었다고 사진을 찍었고 기관실 입구 출입문이 유압식으로 자동 시건 장치가 없다고 수리해서 자동 이제 시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같이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상기와 같이 미흡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해서 2013년도 3월 26일 날 세월호 기관장 박기호 사인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국정원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안 측정 결과 미흡사항 조치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요게 이제 갑판부입니다. 미비점으로 지적된 게 그 선수 문중 선미램프 게이트는 분당 10분 전에 폐쇄 및 확인 후 출항하여 하나 늦게 폐쇄하여 확인하는 등의 그 절차가 없이 출항이 된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요거 확인되는 걸로 해서 그 변경을 했다고 적어놨고요. 그 비상시 훈련, 화재 훈련에서 뭐 현장 출동 인원이나 임무 숙지 등의 조치 요령 같은 게 미흡했다고 이제 지적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각 취향에 따른 휴대폰, 휴대 물품 미소지, 그러니까 그 화재에 지답을 할 수 있는 휴대 물품이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비상 훈련이 됐을 때 뭐 분기별 계획 그 초기 선박 운항 그 임을 고려할 때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화재 뭐 대비한 훈련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이렇게 뭐 구체화를 했다 해서 언제 그 훈련을 할 거다라고 해서 그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올려놓은 게 있고요. 비상벨 작동 시 사이렌 미작동 및 안내방송 미실시 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에 요거 이제 작동 시스템에 뭐 연동을 해서 사이렌이 작동하면 방송 시스템이 정상 나가도록 그것도 이제 변경을 했다. 그래서 선내 통제 구역 제한 구역 등의 불필요한 이제 뭐 격실 과다 이제 설정 같은 게 되어 있는 거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보안 장비 현황 미보유 같은 것도 지적을 받았는데 요거 다 이제 다 채웠다고. 그리고 뭐 난동자나 자살 기도자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원래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비치를 했고 조타실 기관실 내 출입자 관리대장 비치가 없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것도 이제 비치를 했다고 하고 폭죽 행사 관련돼서 안전 확인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이제 맨 위에서 폭죽 그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 시설 했다고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통제구역 관련돼서 해서 한 지금 16가지, 갑판부에서는 16가지 지적을 받아서 모두 다 이제 조치를 했다고 해서 이게 2013년도 역시 3월 25일 날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서 도장 딱 찍어서 사진까지 해서 지적, 그리고 지적 후, 조치 후 해서 보내준 사진이 있어요. 이게 그 보안 측정 서류예요. 이게 보안 측정 서류라고요. 근데 세월호 노트북에서 나온 서류 제목이 뭐냐면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사항이거든요, 제목이. 근데 이거를 이 서류에 대해서 이게 보안 측정 관련돼서 지적한 사항이 이제 몇 개 있었는데 이걸 지적을 했을 뿐이지 공무원이 뭐 운항에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국정원이 우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헷갈려 하세요, 서류를. 보안 측정 서류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그 보안 측정 서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이미 다 국정원에 통보가 돼서 끝났고요. 이거는 그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상 이게 2월 27일 날 지금 작성이 된 거잖아요. 세월호가 운행하기 전에 객실이나 이런 이제 운행해서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체크한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서류잖아요. 맞아요. 비공식 서류잖아요. 비공식 서류죠. 근데 나온 거죠. 그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국가 그 보호 장비를 자기네들이 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거다, 이 서류는. 근데 이건 별개예요. 굳이 이거를 계속 국가보호 장비 이거 국정원이 국가보호 장비를 뭐 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뭐 지정을 하고 이건 원래 그 국정원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미 이건 조치사항으로 끝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휴지거리 뭐 이런 걸 국가보호장비 이거 지금 해운업계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예. 웃을 거예요. 화장대 비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 노트북에서 발견된 서류는 절대 국가보호 지정 장비 관련돼서 전혀 상관이 없는 서류다. 그럴듯한 쉴드를 지금 하면서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네. 기존의 보수 언론들이 타이틀을 항상 이런 식으로 달았어요. 최근에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일단 국정원이 우기는 거에 열심히 이제 언론들이 푸시를 해서 우리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 보안 측정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서류 관련돼서는 이거는 그냥 그 세월호 운항을 하기 전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의 지적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여를 한 거잖아요. 영업을 하기 전에 사장처럼 테이블이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그릇이 제대로 있는지를 지금 챙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가 뭐 장비 요거하고 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국가 지원 장비라고 해서 국정원이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 걸 예, 그 언론이 받아서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괜히 연관이 있느냐 이제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국정원이 뭐 국가보안 장비 떠들더라도 그냥 모른 채 하시는 게 맞다. 예,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보안 측정 결과 미흡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던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서류가 따로 있어요. 세월호 말고 선박 9척이 비상 연락망에 국정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확인된 사항은 아니에요. 이제 특이하게 그 청해진 해운 배만 좀 보면 세월호 말고 그 데모크라시 5호라고 해서 390톤 정도 이제 여기서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건 이제 국가 지정 보호 지정된 여객선이 아닌데도 국정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하나마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 구조 그 보고 체계에는 국정원이 없는데 선내에 배치되어 있는 보고 체계는 국정원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는.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원 적폐청산 TV에서 나온 내용 중에 네. 국정원이 참사 당일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서버만 넣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쉴드가 돼버리면은 마치 지금 타이틀 보수언론들의 타이틀처럼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자 아니다 이런 식의 국정원이 세월호랑 관련이 없다는 거를 인증해줘 버리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그 발표가 난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세월호랑 국정원 관련성을 조사를 했는데 상관이 없다고 결론이 났더라. 결론이 난 것도 아니야. 네, 결론이 난 것도 아니야. 서버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가 기본적인 거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조사에 제출했던 그 문답서를 그대로 뺏겨놨기 때문에 이건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랬구나라고 하겠지만 세월호 진실규명을 한다고 자료를 좀 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 그거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여론몰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발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양우회가 청해진 해운과 관련된 투자를 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양우회에 관련된 게 국정원 서버에 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국정원 직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뺏어주는 시스템이라고 가짜 자료를 주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주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그런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를 마치 세월호하고 국정원 연관이 없다는 걸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리는 발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발표가 났다고 하길래 저는 이게 그 짧은 기간에 조사가 가능했을까? 민간인들이? 근데 그거 이제 요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제 그 화가 나고 나서 느끼게 했던 게 어떤 게 느꼈냐면 그럼 이게 지금 예상이 이미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국정원 그 적폐청산으로 조사해야 될 항목 나왔을 때 세월호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전 솔직히 불안했거든요. 세월호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왜 세월호 조사가 항목이 없느냐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추가가 됐죠. 13번째로 세월호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거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확답을 해서 그것도 민간인들이 이 짧은 기간에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세월호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검사들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 국정원을 누군가 민간인의 TF를 구성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생색을 내고 자기네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머리를 썼구나. 이게 그동안 이제 국정원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이제 자기네 딴에는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이제 국민들이 속고 있죠, 지금도. 여기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방법이었다. 국정원이 살아남는 게 개혁이 안 되고 살아남았던 방법이. 최근에 우리 칼기박파 사건 김현희 씨 문제하고요. 얼마 전에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나왔던 원정화 문제가 다 국정원 그 계열의 문제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세력이 얼마나 즐기고 강한지 네. 그런 쪽에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덮는 기술. 네네, 맞아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원 TF가 얘기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이 정도는 국민들한테 알려도 돼라고 해서 그냥 제공해준 소스가 아닐까.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 세월호 이제 사건과는 무관하고 그거를 뭐 덮는 과정에서 좀 관여했다. 데모 뭐 선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건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확실하게 줘버린 결과물이 돼서. 예. 문건이 이미 걸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됐다. 그거 하나 있더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관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그래서 이 적폐들이 지금 버티겠다고 작심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참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작성, 이게 처음에 이제 그 국정원이 실드를 쳤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게 이제 양대용 사무장의 노트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14년도 10월 6일 날 대검찰청에서 이제 세월호 노트북 그 복구 자료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이 그 국가정보원법 보안 규정 업무 등 관련해서 법령에 의거해서 그 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서 보도자료까지 내기도 했어요. 검찰청에서. 근데 그 사망 관련해서 2015년도 4월 31일에 정보위 결산보고회의에서 국정원이 뭐라고 하냐면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대해서 작성자가 지난 5월 15일에 사망한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업무용 노트북을 소유한 직원이 사망했으므로 발견된 문서의 작성 경위 등은 알 수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정원 지적사항이 2013년도 2월 17일 날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복구한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 발표를 보고 목포 지원의 의뢰로 해서 노트북을 복구하신 그 교수님이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께서 그 국정원의 이 발표를 듣고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양대용 사무장이 2013년도 3월 15일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 문건이 2월 17일 날 만들어졌다는 거죠. 양대용 사무장이 입사하기 전에 만들어졌다고요. 상관없는 거예요, 양대용 사무장하고. 그래서 그 복원하셨던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기를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사망했다고 국정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선원은 3월에 취업한 사람이지만 문건 지적 요구 사항이 2월 27일에 작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2월 27일날 이제 복원을 했는데 2월 27일날 완료되고 그 뒤로 수정이 안 된 문건이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양대용 사무장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국정원은 뒤늦게 원래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그 뭐 검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 교수님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말이 바뀌어서 작성이 2월 26일하고 27일에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임시로 보안 검열을 했다고. 사전 보안 검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전 보안 검열이요, 임시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임시로 사전 보안 검열 안 갔을 텐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실 우리 그때 갔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이제 보안검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안검열 아니고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나 우리 업장이 그래서 둘러보러 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줬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뒤늦게 이렇게 그 사전 보안검열을 했다고 자신들이 주장을 번복을 했으나 이 또한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은 사전 검열이 끝나기도 전에 26일 날에 최초 이제 작성이 되어 검열이 끝나는 27일 날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이미 지적사항에 보면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항목만 많이 이제 나왔어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눈에 보여요. 원래 안 보였던 게 그 작업 내용이 있어요. 우리 뭐 자판기 로비층에 테이블 설치 여부나 분리수거함 이런 게 쭉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작업자와 비고라고 이제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보면은 그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 사전 검열이 끝나기 전에 작성됐는데 그 문건에 이미 지적사항 중에서 업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사실이에요. 여기 누가 요거 처리할 건지 썬팅 보수 이거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적되어 있는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누가 처리를 할 건지를 이미 다 이제 작성이 된 문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작성되고 저장된 게 27일에 26일이지 그 전에 이미 다 논의를 해서 업체까지 섭외를 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정원의 그 변명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국정원의 적폐청산 TF 분들은 이것도 안 본 거죠. 그리고 사전보안 검열을 이제 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고 김현 의원이 당시 국정원에 그 뭐 국정조사 업무를 해서 갔는데 국정원 직원이 그랬다는 책임자분이 그랬다는 거죠. 김현 의원한테 요거 서류 작성한 거 사망한 세월호 직원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도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내용이 다 없어요.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 분들이 조사한 발표 내용에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던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다는 거죠. 왜? 이거 조사라고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저들은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네.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게 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서버를 뒤져보니 관련 있는 게 나오지 않더라. 이거를 확대 포장해서 지금 보도하는 언론들이 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관련 없다고 결정 났다라고 보도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발표 내용이 관련 없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네. 언론보단 적폐청산 TF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발표하는 거 듣자마자 그 성공회대 교수? 전 그분이 혹시 개인 비리가 있나? 그래서 국정원에 꼬투리가 잡혔나? 아니면 이거 발표를 잘하면 연구비를 더 준다고 얘기를 했었나?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흐름은 국정원 서버에서는 관련된 게 나온 게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서버 안 봤구나. 안 받거나 자료를 안 내줬거나. 그래서 국정원이 준 페이퍼만 보고 그대로 적으셨구나.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제대로 안 봤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운항관리 규정에 보고 개통도에 세월호가 그 국정원이 명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말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 세월호가 도입이 되고 14년도 2월 12일 날 이제 운영 관리 규정을 그 심사 신청을 해경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해진 의원이 그 운항 관리 규정을 넘겼대요. 해경한테 그 좀 봐달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2013년도 2월 21일 날 인천해경이 운항 관리 규정 심사 결과 보완하라고 변경사항 통보가 왔고요. 2013년도 2월 25일 날 운항 관리 규정이 승인이 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이 제4장, 그러니까 그 보고 개통에 들어있는 게 이제 첨부 파일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특이점이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제4장 4조 협조체제의 별첨 7에 해상사고 개통도 포함 국정원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해경에 넘긴 게 해무팀의 그 대리 홍영기 청해진 의원 직원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이상한 게 최초 운항관리 규정을 작성해서 해경한테 넘겼을 때는 이 별점 7이 없었다는 거죠. 그 개통도가 아예 서류가 없었다고요. 운항관리 규정에. 개통도가 서류가 없었는데 이게 해경한테 받으면서 그 별첨으로 되어 있는 그 운항관리 규정이 새로 생겨서 왔어요. 그럼 이거 청해진 의원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맞춤 형식으로 규정이 하나 생긴 건데. 네, 그러니까 운항관리 규정이 보냈는데 다시 이제 승인이 돼서 와서 운항관리 규정을 보니 별첨 7에 요 국정원 전화번호랑 해경 개통도가 다 나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실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선체 무게가 2,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뭐 국가 안보에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실드예요. 국가 보호 장비로 관리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도는 제가 기억하기에 2014년 9월 10월 달쯤에 JTBC가 그걸 좀 깨주거든요. 그런 배가 없다로 깨졌는데 그때 당시 국정원의 실드가 되풀이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세월호가 국가보호 장비다라고 국정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2,000톤 이상이면 뭐 적용된다라고 그러는데 목포에서 운행하는 제주까지 운행하는 배는요 2만 몇천 톤인가 1만 몇천 톤짜리예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거는 국가보호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9개 선박이라고 했는데 9개 선박이 어떤 건지도 내놔야죠. 네, 내놔야죠. 그러면 문제는 국정원이 얘기를 해요. 테러, 선박 피랍 등의 혹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근데 이게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라고요. 피랍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국정원이 들어가 있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가 그 사고 인지 시점에서 세월호가 사고 인지 시점에서 보고 받았던 거 아까 푸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청해진 직원한테. 근데 이제 원래 얘네들이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 게 35분에 한 번 문자로 받고 38분에 한 번 문자로 받았는데 실제 김한식 사장이 문자로 9시 10분에 이제 보고를 했다고 나왔죠. 근데 이거 기사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군 기사 삭제된 것처럼 삭제됐어요. 기사가 삭제됐다가 국정원 보고서 문건만 빼가지고 다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실제 통화 내역을 보니까 통화까지 했어요. 국정원 직원이. 38분에 문자 받고 나서 통화했다고요. 이거 검찰 수사보고서상에도 누락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홍영기라는 사람이 당일날 전화를 되게 여러 통을 받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이게 이제 수연 아빠가 일기특조위에 조사해달라고 신청해서 이제 신청한 조사 내용인데 전화를 한참 받았는데 얘가 정신이 없으니까 기관이긴 기관인데 어디 기관인지는 모르고 계속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한 10번인가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전화번호도 모르는 거고 이 중에서 어떤 번호는 발신하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그런 번호가 이제 한 10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계속 얘기를 뭐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전화를 했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진술을 한 게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게 국정원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실드는 가능해.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나온 것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서 막 보수단체 동원해가지고 관제 데모 하게 만드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 거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호가 사건이 나고 나서 사고 초기부터 긴밀하게 뭔가 대응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뭔가 여론의 동향 같은 걸 파악하는 정도로 보고를 올리려는 자료로 또는 관제 대목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9년 동안 해왔던 그 적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왜 국정원이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가지고 암암리에 뭔가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일은 꼭 국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경찰 정보과 형사들 같은 거 통해서 해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초기부터 그게 진짜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보령호 출동했을 네. 때 그 내용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게 다 보면 사이버 심리전 활동 안 했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찰, 유가족도 사찰 안 했다고 나왔고요. 결론이 RCS로 뭐 해킹하고 이거 없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대법원, 정교조, 민주노총, 연예인, 종교인, 정치인, 기자, 시민단체 개인 할 거 없이 다 사찰하고 다 해킹하고 했는데 세월호만 안 건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더 미스테리야.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여론전도 한 거 없고 그냥 세월호만 안 건드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대로 하면. 그 순간에 국정원이 착했던.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아니,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박근혜 시절에 세월호가 국가보호 장비라고 그랬잖아요. 국정원에서 지정돼 있다고.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그게 더 무서워요. 그렇죠. 국가보호 장비로 지정돼서 테러나 납치나 전복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국가보호 장비로 지정을 했으면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했어야죠. 근데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안 한 거가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를 지금 감추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사실은 서버를 검색하는 거를 이 TF에서 못해요. 서버 검색은 직원이 하고 전산 담당 직원이 하고 그 자료를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예 그거를 안 내놨거나 아니면은 세월호 관련한 문제는 국정원 서버에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면에 숨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세월호 그 운항 기록 로그 기록을 지금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 내년 정도에 지방선거 때쯤 돼서 이게 완료가 된대요. 그러면 내년 중반기쯤 그게 완료가 되면 그 기록 더하기 국정원 서버를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생길 거고요. 제가 보기엔 그때쯤 아마 본격적으로 조사나 수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이게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딱 나와야 이거를 딱 물고 들어가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심증만 있지 지금. 네. 그래서 일단 뭐 조사를 제대로 해야 증거가 나올 텐데 아직 조사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근데 제가 좀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피하 식별이 제대로 안 된다고 정권 교체 후에 이런 경우에요. 언론에도 엄청 언론 플레이가 됐었거든요. 야권 성향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TF.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게 정말 상관이 없나? 라는 여론몰이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게 저는 제일 그렇죠. 참 큰일이라고 생각을 전 합니다. 정말로 국정원에서 안 내줬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국정원과 세월호는 무관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이미 나온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민간인들한테 조사하라고 TF를 구성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좀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은.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 이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이 어마어마한 심각성 때문에 그 세력들이 그대로 노출돼서 우리가 했어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바레인에서 귀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출국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적폐청산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가벼운 인사와 미소만 남긴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과대각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 하실 거니까. 이 전 대통령은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침묵했지만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곧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는 이 전 대통령의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 일부는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폐청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적, 제도적, 문화적, 총체적인 개혁 작업에 매진해 줄 것을 보복과 국민의당은 적폐의 뿌리인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40억 원 규모의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건너갔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특히 이 전 원장이 취임하며 청와대 상납금이 2배 늘어난 1억 원이 된 것에 주목해왔습니다. 지난 13일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던 중 전격 체포를 결정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먼저 조사를 받았던 남재준, 이병호 두 전직 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국정원장의 권한과 책임에 비춰 세 사람 모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단체에 대기업 지원금을 몰아주고 관제 집회를 시킨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비공식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 혐의가 각각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3인방의 신병을 확보하면 상납금의 종착지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하여 공군 1호기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수석 보좌관 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로 복귀한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45분까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국민 피해 상황 및 원전 안전 상황, 차질 없는 수능시험 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시설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할 것과 수능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배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포항 지역 현장에 직접 내려가 수능시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과 국토교통부에 수험생 수송 대책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지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경주 지진을 직접 경험해보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본진뿐만 아니라 여진 등의 발생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지진이 안정 범위 이내라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향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전파하는 행동 요령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5.4의 포항에서 난 지진 이야기입니다. 역대 2위의 위력을 지금 보여준 지진이고요. 포항 쪽에
사진들이나 보도들을 보니까 엄청나대요. 곳이 머리 위가 아니라 바닥에서 뭔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공포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소중한 치킨을 포기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진이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지진이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밤에 왔어요. 자는데 왔는데 지진으로 인해 몸이 흔들리는 건 둘째고요. 지진이 오기 전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멀리서. 이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사운드 효과 줘가지고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은 굉장히 웅장한 소리 같은 깊은 소리 있잖아요. 그게 와요. 가까이. 그러면서 흔들려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사실은 이걸 겪으면. 그때 당시에도 몸이 자다가 굴러다닐 정도의 진동이 왔는데 지진이 이렇게 위험한 거고 아까 푸른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진 설계가 6.5로 돼 있다고 하는데 내진 설계가 6.5로 돼서 공사가 됐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렇지. 부품이 노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교체도 하고 노후되면서 이게 6.5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공포심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양산단층과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만약 그게 활성화돼 버리는 순간에 정말 끔찍한 재앙이 올 수도 있어서. 실제로 지금 그 과학자들 지구과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중에는 양산단층이 활성화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지진이라는 거는 아까 야순미 얘기한 것처럼 판과 판의 경계에서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 우리가 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떤 효과냐면 지진이 한 곳에서 일어나면 그 지진의 진동이 옆에 있는 약한 곳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진이 오는 거예요. 약한 곳들이 균열이 생기고 해서 여진이 오는데 우리는 판과 판의 경계에는 있지 않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것처럼 그렇게 일본 쪽에 동일본 지진 때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쪽에 이 양산 쪽이나 이쪽에 단층대를 건드렸을 확률이 높다라는 분석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산 단층이 포항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주를 바로 관통을 하고요. 그리고 양산을 지나는 그게 양산 단층인데 그쪽 그 포항의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쪽 지역이 사선으로 계속 무슨 단층이 계속 돼 있어요. 지금 울산 단층, 일광 단층, 뭐 양산 단층, 뭐 이런 식으로 대여섯 개의 단층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양산 단층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경주 방패장도 있고 포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뭐랄까 불안하긴 한데 사실은 지진은 그걸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지진을 예방할 수는 없죠. 지진은.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대피하고 최대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게 이제 뭐 판도라 같은 영화도 보면 그렇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재앙처럼 찾아오는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같은 것들이 최대한 지금 빨리 점검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는 뭐 요식행위로 뭐 학교에서 전설처럼 지진 났을 때 대피하는 법 이런 걸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전처럼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스템도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그게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얼마나 빨리 우리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나까지도 이제는 완전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 끝나고 나서 관련 장관들과의 빠른 시일 안에 그거를 확립하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첫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해야 될 어떤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지만 지진에 대한 거는 면밀하고 뭔가 선택과 집중을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수개월 동안 그것들을 짜는 어떤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지진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오늘 녹음하는 날 오늘 당일에 지진이 났지만 다음 날 우리 방송 올라가는 날 이날이 되면 수능이 있어요. 포항 지역에 학교들이 균열이 갔을 텐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수능 당국에서는 예비고사장들을 준비를 해놓겠다. 그래서 차질 없이 치러지겠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들은 것까지는 발표가 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좀 위험하다 싶으면 수능 전체를 며칠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치면.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사상 초유의 수능이 연기되는 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쩌면 세월호로 인한 어떤 교훈이 이 지진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포항 지역만 수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수능은. 그렇죠. 예. 뭐 아파트 벽이 금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뭐 좀 취약한 부분에서는 막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고 그 떨어진 물건 때문에 자동차가 완전히 예. 박살난 것도 사진으로 봤는데 보도블록도 다 부서져가지고 막 길이 다 뒤집어져 있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림만 봐도.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면서 경주 지진이 불과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역대 가장 센 지진이었고요. 포항 쪽 지진이 지금 역대 위력이 두 번째 지진인데 여진이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보니까 여기 거의 막 지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여진이 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틀 전에 이란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후속 기사 중에 눈에 띄었던 제목이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있었던 그 지진과 같은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중이어서 이게 한국도 위험한 나라다라고 했던 기사가 이틀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진을 난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게 5.5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리고 이틀 전에 그쪽 지방에서 지진운도 발견되었다라는 사진이 돌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요. 그 구름이 정말 계단처럼 탁탁탁탁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게 지진운이라고 부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분은 참 일복은 타고나셨다. 예. 좀 실수도 있는데 오자마자 이제 회의 소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자마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지금 지진 대책부터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재난안전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수습이 안 됐잖아요. 문자도 늦게 오고. 문자 알람도 빨리 온 것도 그렇지만 청와대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귀국 중에 있고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지금 소집해놨고 대통령이 오는 대로 바로 수습에 들어갈 거라고 이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예. 제가 그 문자를 받을 때에 카페에 있었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울릴 때 정말 그 카페에 있는 모든 핸드폰이 다 같이 울렸고 이번이 아마 지난 정권보다는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후 2시 29분에 지진이 났고요. 그래 5.4 지진인데 문자가 발송된 시간이 2시 30분쯤 네. 문자가 2시 30분.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초 만에 온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에 재난안전문자가 예비 경보가 지진이 나고 지진을 자동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진 규모를 위치와 지진이 이만큼 규모가 된다라는 걸 자동으로 해서 발송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가동이 돼서 처음에는 5.5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0.1 정도 차이가 났죠. 실제 관측 지역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고 19초 만에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이어서 사실은 포항에서 지진이 나고 전국으로 발송이 됐는데 포항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먼저 받고 진동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에서 이제 진동이 퍼져나가는 그 시간보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그럼 이게 사람이 지진을 느껴서 바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발송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전원을 내리고 있었나? 공무원들이 놀았죠. 그걸 꺼놨겠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작동이 잘 안 되던 걸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점검 같은 거 안 하던 거를 조금만 이렇게 손 좀 보면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문자가 발송되게끔 고쳐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문자가 구미시청에서는 또 알아서 보낸다고 2시 29분에 진행됐던 그 지진 문자를 4시 28분에 그러니까 2시간 후에 보내면서 또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요? 네. 구미시장이 누구죠? 아니 구미시는 그 박정희 관련된 이상한 것도 좀 남유진. 하지 말고 똑바로 좀 정신 차리고 살지 이 사람들. 에이. 반신반인인데 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 신고리 오리콕이 이 생각이 나면 좀 사실 아찔해요. 그러니까 물론 내진 설계를 한다고는 해도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사실 그게 잘못되면 범국민적 재앙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 곳들이 또 원전 밀집 지역의 그 동네들이잖아요. 다 그 근방. 뭐 포항, 경주, 뭐 부산 이렇게 그 동해안 라인. 근데 지금 이제 한수원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냐 이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지만
제가 오늘 지진 문자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방패장이었어요. 경주에 있는 거. 예, 제가 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거기 공사할 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공사 현장을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밑에까지요? 예, 그게 한 지하 800m, 700m 정도 되는데 헐. 지하 700m까지 내려갔다는 건 땅속에서 짓고 있는 건물의 높이가 최소 5, 600m는 된다는 뜻이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그거 사일로가 5개가 있단 말이죠. 그게 과연 지진이 안전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공사를 할 때부터 집안이 연약한 곳이라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원래는 안반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안반 지역에 지으면 또 공사비가 또 뭐 5배, 10배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제성 문제 때문에 계속 최적지를 고르다가 지하수도 많고 모래가 많은 지역을 골라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에 차라리 원전에서 안전할 수 있죠. 원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만 방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더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경주 지진 때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5.1 지진이 나요. 아, 이게 큰 지진 났구나 했는데 나중에 5.8 지진이 나요. 이게 본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는 거고. 근데 한수원 발표는 나는 그게 계속 한수원 자체를 제가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수원이 좀 헛발질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수원이 발표한 거 보면 지진에도 원전 24기는 모두 정상 운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조사를 해보겠다, 뭐 정밀 검사를 해보겠다, 철저한 조사를 해보겠다 여기 아니고 항상 지진 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자력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진이나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바로 이상 없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약간 뻥이고요. 이게 최소한 하루 이상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결과가예요. 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일단 긴급 정지를 해야죠. 일단 지진이 났으면 긴급 정지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을 본 다음에 긴급 정지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발견된 이상은 없다라고 발표하는 게 정상인 거지. 지진이 지금 나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정상 운영 중이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고요. 긴급 정지가 없었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월성 1호기에서 지진 감지 경보가 울렸대요. 월성 1호기에서. 그러면 긴급하게 점검을 먼저 해야지. 발표부터 먼저 해. 아무 이상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두 정상 운전 중이다가 아니라 우리 야수님 말씀처럼 일단 가동 중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뭔가가 정말 전공하는 느낌을 줘야죠. 하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정지를 해야죠. 지진이 났으면 이게 5.5 정도면은 이렇게 작은 지진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물이 파손이 될 정도로 지진이면 큰 지진인데 그러면 일단 먼저 정지한 다음에 조치를 들어가야지. 그대로 있으면서 정상 운영 중이고 뭐 아무 이상 없다고 발표하는 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라는 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원전 관리자들은 다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했던 바로 그 세력들이에요.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대형 안전사고랄까 이런 거는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 어떤 조심성이랄까요? 이런 게 안 느껴질 때 느끼는 그 짜증스러움 같은 게 있어요.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나라 원전이 총 24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규모 7.0 견딜 수 있는 신고리 3호기 제약으로는 모두 6.5로 내진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5점대 초반인데 지금 난 거는 만약 이게 본진이 아니고 6.5 정도의 근사치에 가버리면 웬만한 지진들은 그러니까 한비도 원전 영광에 있는 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이것에 대한 점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진을 실제로 저도 뭐 비슷하게 겪어보진 않았는데요. 저 어렸을 때 옛날에 1위 폭발 사고 기억나세요? 1위 열차 폭발 사고? 그때 그 진동이 유럽에 있는 독일까지 감지가 됐다고 해요. 사람이 일으킨 인공 지진 같은 거지. 북한에서 핵실험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느끼잖아요. 그거 말고 예전에 한번 무슨 지진인가를 제가 직접 느껴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진동을 느끼면 사실은 정말로 공포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지진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면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엄청 공포스러워. 되게 크지 않았는데 작년에 경주 지진이 있었을 때 저는 서울에서 느꼈거든요. 그 움직임을. 그때 굉장히 미약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 살이 살짝 꿀렁꿀렁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움직이는 곳. 전국적으로 다 수능이 일주일씩 연기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잘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빨리 보고 빨리 놀고 싶었던 우리 고3 친구들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에 약간이라도 욕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시험 꿀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20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군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설사 내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고를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진이 수능의 일정까지 바꿔버렸네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안전에 대한 남다른 경각심도 한몫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고등학교 자율학습 중이던 학생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못 나가게 잡았다는. 이번에도 그랬어요. 오늘도. 비슷해요.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진짜 쌍욕 나온다. 학습 효과가 없는 거지. 지진 나면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건 위험하잖아요. 오늘 이제 그 포항에 있는 고등학생이 트위터를 타례로 쭉 올렸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고 집에서 가족이 보내준 사진에는 집 안에 벽에 있는 타일이 다 무너져 내려 있고 대리석이 다 무너져서 깨져 있고 TV가 완전히 엎어져 있는 그 정도인데 그 선생님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학교 밖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다 흩어지면은 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학생들이 하루 땡땡이 친다고 뭐 어디 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사진 같은 거나 또 유튜브 같은 데서 각 나라의 지진 같은 거 보잖아요. 영상 보면은 폭격 맞은 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좀 나서 뭔가 좀 조금 뭐 깨지고 부셔졌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지진이 한번 그런 정도가 나면은 도시 자체가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우리나라 핵발전소들이 6.5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하는 그 정도 수치까지 오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지은 건물들 외에는 대부분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5.4라고 그랬잖아요. 5.4에서 6.5 한 단계잖아요. 이게 지진의 강도가 100배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면. 근데 원전이 뭐 6.5로 지어졌다, 뭐 7.0에 견디게 지어졌다 하는 건 설계에서 건설할 당시 기준인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원전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의해서 나머지 그 물질들이 오랜 시간 그 방사능을 견디다 보면 유리화 현상이라는 게 이제 진행되는데 그 유리화 현상이라는 게 그게 철이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원래 그 강도를 유지하는 분자 구조 있죠. 이게 방사능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분자 구조가 깨져요. 그래서 유리처럼 약해진다고 해서 유리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설계에서 지을 당시에 6.5 내진 설계를 했다면 5년 주기로 그거를 감소시키든 10년 주기로 감소시키든 그게 내진 능력이 감소된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해야지 설계할 당시에 그 능력을 설계 수명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건 불합리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쪽에 전문적인 시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늘 다루었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정치적인 문제, 개혁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정님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세월호 소식 먼저 몇 개 전하겠습니다. 고창석 선생님이 연결식이 있었어요. 고창석 선생님 자체가 학교에 부임한 지 한 1개월 정도 만에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학기, 3월달 새학기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3월, 4월 근무하시다가 4월 16일 날 변을 당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